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베스트에서 바이오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임정희 부사장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엔젤투자협회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팁스 평가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팁스 평가를 통해서 좋은 어떤 과제들이 선정이 되고, 그 제품들이 이제 사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팁스 미덕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략 한 2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인터베스트에서 처음 이제 벤처 캐피탈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이제 KTB 네트워크,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인베스트먼트로 바뀐 회사에서 벤처 캐피탈 업무를 시작했다가 2003년에는 이제 이수 앱지스라고 하는 이수화학 계열의 벤처 바이오시밀러 및 이제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베스트에서 바이오 관련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업체들 중에 주요 포트폴리오사로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SD 바이오센서가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저희가 그 코로나 래피드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저희가 2014년, 2019년에 134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도에 저희가 2,757억 원을 회수한 등 저희가 멀티플 21.4배의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업체로 이제 루닛이 있습니다. 루닛은 저희 여기 현승 빌딩에 팁스 창업 이후부터 클디 시절부터 시작해서 루닛을 거쳐서 우리 이제 현재는 아주 1조 원에 상당하는 코스닥의 아주 듬름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회사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도 그때 2016년에 저희가 51억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쭉 성장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바이오 투자 좀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왜 요즘 왜 이렇게 투자가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러한 어떤 투자자들을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 투자 유치를 하는데 그들의 어떤 이 생각을 잘 이해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인식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면 저희 바이오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지상 바이오 스펙테이터의 데이터나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저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감을 하듯이 저희가 2019년, 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하면 뭐 투자 유치를 하는데 뭐 조건이 문제이지 투자는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최근에 갈수록 이 투자 유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LP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돈이 없다. 그다음에 또 막상 LP 펀드를 모았다고 결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 내지는 내가 이 투자를 해서 과연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이거 수익을 거둘 자신이 없다.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23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그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 캐피탈이 304개의 사가 있는데 그 중에 28% 뭐 86개 사가 한 건의 투자도 못했다는 거죠. 뭐 그러한 어떤 지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펀드 결성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1951년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어떤 에디 가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단신이죠. 그래서 야구 선수 치고는 이제 1m 10cm 뭐 그 정도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엄청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고 아주 작은 스트라이크 존을 저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뭐 거기다가 저희가 공을 잘 집어넣어야 스트라이크를 거둘 수 있는 내지는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뭐 엄청나게 그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위험, 고수익 산업 자체는 저 예전부터 우리 인류가 계속 해오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신대륙 뭐 탐험도 있었지만 이 1840년대 포경 산업도 아주 고위험, 고수익 벤처 산업입니다. 이 고래를 왜 잡았냐면 향유 고래에 기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빛을 저희가 등잔불에 이 빛을 갖다가 어떤 가정에서 내지는 사회에서 쓰기 위해서 이러한 고래 자리를 해야 되는데 저 뉴 베드포드 저쪽에서부터 태평양까지 가는데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다시 잡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이제 여러 이제 일종의 쩐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뭐 배도 사야 되고 선원과 식량을 모아서 출항을 해서 이제 고래라는 것을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수익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게 마치 저희 어떤 벤처 기업의 어떤 성격과 유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저번 그 고래의 어떤 항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와 선원을 확보했었던 그 당시에 그때 돈이 있었는데 현대 우리 어떤 펀드에 그런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 투자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즉 트래디셔널 어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그 투자가 있는데 그건 항상 이 수익이 일정하거나 내지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높은 고위험을 감수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투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뭐 헤지 펀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벤처 캐피탈에 저희가 GP, 저희 같은 그 벤처 캐피탈 회사를 제너럴 파트너라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LP, 리미티드 파트너에게 저희가 가서 출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벤처 캐피탈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테니 저희 출자를 해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역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연금, KDB 산업은행, 사학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벤처투자 같은 어떤 리미티드 파트너에게 가서 우리는 이러한 조합을 뭐 신산업 내지는 새로운 기술을 내지는 아주 그런 기술 위주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려서 펀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이제 다시 벤처 기업들에게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금리가 낮았다는 거죠. 전통 투자에 통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작았어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대체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리미티드 파트너들이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이런 전통 투자에서 오는 수익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위에 있는 파란 줄이 청산펀드의 수익률입니다. 청산펀드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미티드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냥 전통 투자를 하면 이 정도 3점 몇 %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리스크를 굳이 걸어야 되나? 리스크를 굳이 건다고 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미티드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이런 VC 펀드 출자가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출자자의 어떤 출자 규모도 작아지고 출자의 어떤 적극성 이런 것도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제너럴 파트너들에게 가질 수 있는 자금이나 펀드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뭐 한 20년 그 당시는 바이오 투자가 아주 활성화가 되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활성화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면 한국 바이오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면 한국은 일단 혁신적인 학계와 기업이 있고 대규모 연구개발비 투자가 진행이 되고 훌륭한 임상 연구 환경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 빅5 1000베드 이상의 병원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정부 지원 이런 팁스 같은 것도 우리 강력한 정부 지원의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금 시장 조달입니다. 우리 벤처기업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기계도 비싸고, 뭐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데 인건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시약 재료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모아서 실험을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캐피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이러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일본에도 없고 싱가포르에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죠. 왜냐면 걔네는 뭐 마더스 해봐야 뭐 별로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스트레이트도 뭐 별로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 자금이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스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일종의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시장인데 지금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가장 성공한 어떤 자금 조달 시장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인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특례 상장, 기술성을 평가받아서 그런 특례 상장이라는 거죠. 이 특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원래 바이오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업이 상장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많이 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영업이익이 최소한 ROE 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은 영업이익이 상당 기간 동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이 아니죠.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특례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예외, 별도. 그 제도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에서 기술성이 뛰어난 업체들은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이 쭉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2021년 5월에 코스닥 기업이 1,500개가 되었어요. 1,500개가 되었는데 저희가 맨 밑에 하단에 2007년, 2016년, 2021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2007년들은 전부 다 뭐 텔레콤 이런 회사들밖에 쭉 없습니다. 2016년 들어와서 셀트리온, 메톡스, 그다음에 코미팜, 바이로맷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2021년 가서 이제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성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우리 VC들이 자본적인 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게 따라서 이제 투자가 더 후행적으로 활성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 VC 중소벤처기업부 집계 투자가 1조 2천억 중에 바이오 투자가 933억이에요. 그래서 7% 하던 것이 이제 2022년도에는 2021년도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2020년도 피크가 27.9%, 전체 투자 중에 27%가 바이오 투자에 해당할 만큼 이제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제 최근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 ABL 바이오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상원 대표님이 이제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를 하는 회사입니다. 기술성 특례 상장 제도에 아주 좋은 어떤 성공 사례가 되겠는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한국투자파트너스 DSC가 250억 밸류로 투자를 하고, 2017년에 이게 750억 밸류, 2018년도에 이게 4천억 밸류, 코스닥 상장했을 때 이게 6,600억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으면 바이오 기업들이 한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VC들도 예전에 투자할 때는 뭐 한 300억, 500억 정도 수준의 투자를 하면 코스닥 상장이 되게 되면 이게 3천억 정도 간다. 이제 이러한 어떤 경험적인 이제 수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러한 어떤 투자가 금액이 늘어난 어떤 배경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VC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2020년도까지 이게 이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집계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분야로 나눠놨어요. 바이오, 의료, ICT 제조, 게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바이오 의료가 이제 2018년, 19년, 20년을 놓고 보면 저희 ICT 제조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수 금액 기준입니다. 회수 금액. 그래서 2020년 되면 1조 4천억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20년 놓고 보면 1조 4천억이 원금이 4,800억이고 이익이 9천억이니까 이게 195%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ICT 제조는 한 87% 정도. 그렇게 되면 VC 벤처 캐피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바이오 투자를 안 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ICT 게임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거 우리 회사 이거 투자가 뭐 수익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 심사역을 뽑아서 우리도 이제 바이오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2020년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저희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0일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제가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를 해보면요. 19년에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된 거예요. 신라젠, 헬릭스 스미스, 제넥시 한 4개 정도. 2020년도에도 한 4개 정도인데, 이제 이게 2023년으로 오면 이제 알테오전 하나 빼고는 이제 다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바이오에 대한 그 인기, 선호도, 인기가 이제 그만큼 떨어지고 다 이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업체로 다 이제 그 1, 2, 3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2020년도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왜 바이오 투자가 잘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건 이제 바이오 넘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저희가 쭉 보았는데, 2022년도 들어와서는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보면 16년도에 보면 90%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하면 바이오 업체들만 거의 상장이 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non-바이오, 뭐 소부장, 뭐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되면 바이오 비중이 29%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가는 회사들 중에 바이오 종목이 이제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년에 8개 사도 바이오 되기가 상장되기가 어렵고 상장되더라도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그만큼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투자해도 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2021년도로 놓고 보면 이제 바이오 의료 쪽보다 이제 뭐 두나무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ICT 제조 서비스가 다시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또 ICT 제조 서비스를 해야 되는구나. 바이오가 조금 시들시들하네. 이런 이제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한 통계로 보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2011년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가 바이오 투자의 상당히 이제 정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많은 분들도 오셨으니까 벤처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투자 유치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희가 쭉 보았을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이런 회사는 정도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이솔레이션 된 거죠. 미국에 야 요새 미국에 유전자 치료제가 막 뜬다더라. 그러면 야 한국에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어? 1, 2, 3위를 찾자. 우리는 거기 1, 2, 3위에 투자해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전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크로스보더 경계가 없어서 이제는 거의 뭐 여러분들도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적인 어떤 뭐 한국의 1, 2, 3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투자 유치의 조건이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팁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팁스 평가를 가보면 우리 팁스를 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회사 담당 심사역 등과의 어떤 라이트 파트너가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후속 투자. 지금 저희들도 이제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한 업체랑 초기에 시드 단계에서부터 투자해서 계속 팔로운까지 어떤 동반자적 팔로운 투자를 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클럽 딜 내지는 우리는 뭐 프리 IPO 딜에만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프리 IPO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프리 IPO에 잘못 들어가면 이게 바로 그냥 마이너스 5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그 리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초기서부터 계속 투자를 해오는 방법밖에는 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투자 회사들마다 각각 투자 성향이나 어떤 지향점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라이트 파트너를 저희가 확보를 하셔서 같이 잘 성장하는 길을 갖다가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45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같아서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바이오 투자가 뭐 왜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로서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뭐 얼마나 기업들이 잘 뻗어나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위주로 많이 해주셔서 저희 VC분들께서는 몸담은 분야를 다시 한번 크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또 저희 기업들에게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리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강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거나 채팅 남겨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는 분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좀 바이오 환경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언제쯤 되면은 과거처럼 다시 투심 환경이 좀 좋아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회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 기간 좀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큐라티스라든지 프로테엄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공모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지연되거나 내지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어떤 전체적인 자본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이나 인기가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 선순환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언제냐고 딱 부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도 뭐 이러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기가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바이오 분야는 뭐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이 투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투자 단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서 IPO 뭐 특허 자산을 취득할 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유효성 검증 결과라든지 그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단계에 주로 좀 투자 의사 결정을 많이 하시는지. 예,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참여하는 전문의도 계시지만 이게 엑셀러리트 단계, 투자 설립 단계에서 저희는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회사가 이렇게 엑셀러레이트 분들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팁스 좀 거치신 다음에 시리즈 A 정도부터 저희가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쨌거나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 한 최소 3회 정도 이상은 저희가 계속 팔로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사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지금 유튜브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부사장님.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펀드 보유 자금 중에 필수로 바이오 헬스에 투자하는 의무 투자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박종일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전문 펀드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바이오 전문 펀드는 이제 거의 전체 100% 정도를 다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딥테크 펀드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각 회사별로 좀 구분을 하는데 대략 한 40% 이상은 저희가 펀드 자산에 바이오 쪽에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박종일님께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더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임정희 부사장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신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